나오시죠. 네. 김윤희 장관님 좀. 그다음에 조승우 장관님 좀. 회사의 국동지 회장하는 이석희 회장님, 네, 인사해 주시죠. 공군 대표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학사 이창호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간부사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인사해 주시죠. 그 다음에 윤명원 선배님 오셨죠? 예, ROTC 대표님. 퇴직자 총연맹의 박준수 총재님, 박주연 변호사 부친되는 분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워낙 바쁜 분이니까 아마 다른 데 계시는 모양이에요. 또 얘도 여러분들, 대령연합회장님, 김성조 회장님. 예. 통일진흥원의 양태호 회장님도 오셨습니까? 예, 이분도 워낙 바쁘시니까 못 오신 거예요. 이분은 세 분이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분이 지정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수없이 많은 이런 행사에 가보면 시간을 오버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분이나 5분 전에 이 종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 남았구나. 25분 하는 분은 이제 5분 남았구나. 10분 하는 분은 3분 남았구나. 라는 것을 명기해 주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론하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 그 발표는 이러이러한데 제가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요. 우리나라에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유념해 주시고, 굳이 발표자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으면 딱 그렇게 명시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 토론은 질의서를 저희 명운의 회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1, 2, 3 주제 발표하고 나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에게 제시해 주셔야만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인환 변호사님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법조계에서, 대학에서, 현재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5.18 관련 법이 과연 헌법상의 문제가 없는가, 또 적용상에도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오늘부터 5.17, 5.18 전야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광주 5.18 묘지 국립이란 말이 붙어 있죠. 묘지부터 해서 광주 일대, 특히 영남로, 충장로는 교통을 완전 통제하고 전야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5월 17일이 어제 5월 16일 5.16 혁명이 있었던 날이고, 바로 내일이 5.18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 하기에도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축사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신 허화평 장군님 말씀들처럼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을 역사 왜곡으로 몰고 간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저는 우리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사장님은 이제 연세가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빨리 진상규명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걸로 들렸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더 초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허 장군님을 위해서는 더 초조할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이겼다는 것은 도피에 불과한 말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하면은 저는 5.18 때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70이 넘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80, 90이 되고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하고 이 상태로 지난 총선에서도 결국 입법권이 통째로 빼앗겨서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이 엄혹한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저는 사실은 아직도 일종의 우울증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그 중에서도 이 5.18 진상규명은 저는 틀렸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따라서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걸 이루지 못하면 결국 불가능한 일이다. 제 발표가 좀 깁니다. 근데 사회자께서 법을 잔뜩 주셔가지고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만은 자료에 이럴 줄 알고 아주 상세하게 아마 몇 날 며칠을 쓴 건데 14쪽부터 아주 자세하게 5.18 관련 특별법이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5.18 관련 특별법이 사실은 5개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18 명칭이 들어간 게 4개고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무서운 말이죠. 역사 왜곡의 근거가 과거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과거를 장악해 두어야 어리석은 국민들이 미래까지 갖다 바친다. 이해찬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반이 100년 집권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벌써 제주 4.3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동학난까지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왜 동학난까지냐? 그 위에 임꺽정이도 있고 홍길동이도 있고 왜 그런 걸 안 하고 동학난까지냐니까 바로 국민이 국가에 대항해서 싸운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의 이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것을 전제로 깔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합니다. 우리 허 장군님이 군대를 왜곡하고 미국을 왜곡하고 국가를 왜곡한다. 바로 그 작업이 사실은 5.18부터 시작됐다는 거. 역사적으로는 5.18이 가장 늦었지요. 현대사에서. 그런데 법률적인 왜곡이 시작된 것은 김영삼 때부터 5.18 특별법부터 시작을 해서 DJ 때는 제주 4.3 특별법 드디어 문재인 정권 때 와서는 뭐 동학난이 어쩌고 제가 다 찾지도 못하겠습니다. 얼핏 기억나는 것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젠 좀 있으면 거기 반란자도 뗄 겁니다. 그 지나고 나면 대구 폭동 사건. 대구 폭동이 2번 있었죠. 거기도 폭동자를 또 빼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이에 70년, 80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바로잡겠습니까? 저는 우울증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좌파적 역사 인식은 결국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그래서 5.18 제주 4.3이 똑같습니다. 5.18도 진상조사를 하면서 미군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밝혀라. 5.18이 왜 또 미군입니까? 제주 4.3도 똑같죠. 그 당시 정부 수립 전이니까 미군 정하야죠. 미군이 어떻게 제주 국군을 동원해서 제주 시민을 학살했는가? 꼭 미군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군이 들어갑니다. 2개를 없애버려야 국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 때 시의회에서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입법 계류 중인 거 베트남 참전 대한민국 월남 파병 용사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이라고 법안의 이름에 벌써 학살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의자 이름에 이재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주도한 사람은 윤미향이었습니다. 법 이름에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이 안 됐는데 민간인 또 학살이래요. 학살이란 걸 전제로 깔아놓고 진상 규명을 하니까 학살 아닌 결론은 내릴 수가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역대 젊은이들에게 대통령 인기 순위 조사를 하면은 항상 1등, 2등을 합니다. 김대중하고 주거니 박거니. 꼴찌는 정말 속상하게도 이승만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꼴찌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현실에 노무현이가 1, 2등을 다투는 노무현이가 대통령 취임사에 저는 이 말 듣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게 대한민국 역사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 속에 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놨다는 것 때문에 저는 쇼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 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해 첫 3.1절 기념사에서도 우리 지난날 역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 교육학자들은 근현대사 비중을 강화를 하는데 500페이지짜리 역사책이라면은 근현대사의 비급하고 정의가 패배한 근현대사 역사를 50페이지고 나머지 450페이지를 아니 고대사부터 일제 말기까지가 50페이지고 450페이지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책을 보면은 5천년 자랑스러운 배달민족이라는 구석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무현이가 만들어준 그 역사, 그 대통령을 우리 젊은이들이 존경순위 112, 2위에 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반성해야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쪽에 역사 이념의 실천을 위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했지요. 발생은 제일 나중에 했지만은 어쨌든 그 관련 법률이 보면은 남발링을 했습니다. 1번 저도 사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이거 몇 번 공부해서 법 이름 외우겠습니까? 어찌고 저쩌고 입이 아파서 그만둘게요. 여하튼 줄여서 보상법, 유공자법, 진상규명법, 민주화운동법 전부 특별법입니다. 그 전에 일반법으로도 민주화 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가지에다가 아까 5가지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린 것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YS 김영삼 대통령의 혁혁한 공로죠.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특히 그것도 소급해서 없애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역사 왜곡이 차근차근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사 정리법이란 게 일반법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민주화 보상법도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민주화 보상법을 지금 22대 국회에서 또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또 그랬지요. 여러분 다 신청하세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전 국민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드는 법이 곧 생길 겁니다. 이러면 누가 일합니까?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런 거죠. 제가 먼저 흥분하는 것 같아서 16쪽으로 하나하나씩 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재정 배경에 노태우 정부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진상규명법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보상법입니다. 왜 제가 적어둔 것처럼 왜 보상법을 먼저 만들었느냐? 그 당시 90년대 여소야대 정부 민정당입니다. 그때 여소야대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뭐 물태우니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끄러운 집회 시위 그 혼란상 속에 저쪽에서는 광주 학살 책임자 밝혀라 처벌하라 심지어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죠. 비리를 규명하라는 집회 시위가 거의 지난 촛불 시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양보를 한 게 돈으로 줘서 일단 보상을 하고 어쨌든 사람이 죽고 다쳤으니까 심지어 거긴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여자도 있으니까 어쨌든 경위가 어쨌든 갚아주자 이렇게 해서 아주 순진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국회 가는 분들은요 법 만들 때 하나를 양보하면은 끝까지 양보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광주 문제 해결의 5대 원칙을 실현 목표로 제주 4.3 나머지 전부 과거사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상규명만 하면 된다. 한일 과거사 문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는 책임자 처벌하고 그 다음에 명예회복하고 기념사업하고 배상하고 이 5단계를 똑같이 밟는데 광주 5.18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상, 배상이라는 표현도 안 하죠. 배상이라고 하면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되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표현이니까 보상이란 법으로 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정당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한다고 해서 유화책으로 5.18 상처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물론 그때 시끄러운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은둔하고 뭐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노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하고 이래서 여당이 민자당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해보려고 단독으로 보상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때까지는 좋았죠. 중요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에 설치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공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단초를 이때부터 제시합니다. 국가보훈처가 해야죠. 국가보훈처가 할 일을 광주 사람을 믿고 광주에 맡겼습니다. 지금까지도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유공자 심사를 해서 보훈처로 보내고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보상 관련 법률을 만들다가 차츰차츰 5.18 민주화운동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법 이름에 광주민주화라고 해서 광주 일대 했다가 다음 법을 개정할 때는 광주자를 없애고 그 자리에 5.18이라고 그럼 5.18과 관련되면은 광주 지역이 아니라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찬이도 들어가고 문재인이도 들어가고 광주에 콧대기를 안 보여도 다 들어가게 된 계기가 광주자를 없앴고 민주화 운동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문재인 정권 2021년에 인적인 범위 7차 보상까지 보상을 그때 1차 시작해서 7차인데 지금은요 8차 보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890명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40년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하고 있어요. 1000명 이상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죽음의 공화국화, 피해자 공화국으로 건전한 근로의식을, 이러니까 어느 젊은이들이 일하려고 하겠습니다. 건전한 근로의식을 하회시키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그때 면소 판결 받은 사람, 심지어 해직됐고 학사 징계, 정학받은 사람도 다 유공자가 되게끔 늘어놓습니다. 제 자료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합계 3,860명인데 지금 7차 기준으로는 더블로 늘었죠. 7,716명인데 올해 1월 달에 8차 신청을 1982건 했으니까 머지않아 유공자 숫자가 10,000명이 돌파할 때가 머지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한 가지 사망자 가지고 왜 이걸 진상조사를 제일 늦게 했느냐면은 뻔하니까 진상조사 할 필요가 없었죠. 그 장군님 안 그랬습니까? 초기에는. 처음에는 진상조사를 법으로 만들지 않고 청문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야에서는, 제야라는 좌파지요. 처음에는 80년대 사망자 2,000명을 들어본 분, 언론에 종사한 분들 알 겁니다. 처음에는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꾸 줄어서 2005년도에는 5.18 단체가 165명 플러스 행방불명자 다 합해서 2,000명에서 60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걸 또다시 조사해서 2009년에는 광주시에서 사망자는 163명이라고 또 줄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망자로 확정된 사람은 현재까지는 154명입니다. 어떻게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까? 그게 보상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특별법이 바로 민주운동에 관한 특별법 두 번째, 이제 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소위 민주화운동법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소위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는 덤태기를 씌워서 79년도 12.12 사태는 군사 반란이다. 정성화 장군을 체포한 군인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그 군 지휘부들을 무력화시켰다. 최규하 대통령 재간은, 명시적인 재간은 없었죠. 재간은 없는 상황이. 그 다음에 8월 80년 5월 18일은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은 12.12고 국내 형법상의 반란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내란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김영삼 정부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 많이 알 겁니다만은 아마 YS가 궁지에 몰렸으니까 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검찰에서도요, 수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 제가 성공한 쿠데타를 일부러 자료에 적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쿠데타로 집권한 건 아시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유럽에 전파시켜서 유럽의 공적으로 만들고, 프랑스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평등 박애 정신을 퍼뜨린 나폴레옹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을, 그러니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황제까지 즉위했잖아요. 그래도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5.18처럼 특별법 만들어서 나폴레옹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더 가까이는 케말 파샤라고 우리가 알려진 터키 초대 대통령. 터키 가면은 집회, 우리나라 미국이나 일본 집회에는 위대한 인물들 여러 명이 있지만 터키는 케말 파샤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케말 파샤가 육군 장교 출신으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청년 장군들과 함께 술탄제, 이슬람제를 폐지를 하고 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의 사례죠. 또 압델 나세르 이집트 이 양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로 가까이 치면 이성계부터 박정희 대통령도 하나의 모델이죠. 좀 시간이 지나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혁명자 못 붙이게 하잖아요. 5.16 특별법도 5.18 특별법처럼 만들지 말란 법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쿠데타에서도 그 당시 저도 검사로 있었습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했다는 의미는 정권을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몇 번씩 국민들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거를 뒤집는다는 것은 역사의 영역이지 사실은 나폴레옹도 역사의 영역에서는 지금도 다툼이 많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폭로로 계기로 해서 무엇이 초조했는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무시하고 전면 재수사를 명령을 해도 검사가 안 들으니까 특별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 특별법은 그 당시 90년대니까 공소시효가 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없앤다기보다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적용을 해도 5.18, 12.12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서 끝나는 시간에 다시 공소시효를 합니다. 언제까지 정지냐? 노태우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1980년부터 93년도 7월 노태우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13년간 여러분은 내란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내란의 공범이 됩니다. 그때 임명된 장관들, 공무원들, 저도 전두환 대통령한테 검사로 임명장 받았습니다만 저도 내란죄의 공범이 됩니다. 오늘 이런 고백도 하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법을 만든 게 우리 역사 왜곡의 단초였다. 자세한 것은 뭐 또 종소리가 나게 겁이 나서 제가 아주 상세히 적었습니다.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실 텐데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5.18 왜곡 처벌법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은 뭐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면 징역 5년까지 처벌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허위사실을 하면 징역 5년까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허위사실은 겁내지 마세요. 우리 형법상 기본적으로 허위사실로 해서 그 사람을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모욕을 했을 때는 처벌받는 규정이 있지만은 허위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하는 규정은 유일하게 5.18밖에 없습니다. 제주 4.3은 허위사실이라고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없습니다. 6.25도 허위사실, 6.25도 대한민국 국군이 북으로 쳐들어갔다 허위사실이죠.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5.18만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소리 때문에 큰일 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든 것이 5.18 유공자법.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단죄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공자법을 만들었습니다.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힘당 의원들도 좀 안 들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여기 발을 걸치게 된 계기가 이 유공자법입니다. 유공자법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보훈부 장관에게 유공자 등록 신청은 하지만은 사실관계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또 광주시에서 관할하는 위원장이 광주시장입니다. 여기서 판정하면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희생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의 소나 뭐 가벌병정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예우 내용에 여러분이 많이 듣던 채용시험의 가산점 5% 내지 10%, 국가기관의 채용 의무 부여, 기업체 우선 고용 의무가 다 유공자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유공자법이 있고 민주화보상법이 있다는 것은 제가 뭐 여기 적어놨으면 읽으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5.18 진상규명법을 문재인 정권 때, 아니 5.18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 때 진상규명을 제일 먼저 해야지 지금 와서 진상규명을. 여러분 그 속셈이 뭡니까?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아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진상조사 요모를 지금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헬기 사격 발포 명령을 전두환 대통령이 했느냐, 교도소 부근에 안배장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망자 갖고는 더 조사해봐야 거짓말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진상조사, 미군이 개입을 했느냐, 또 그 이후로 정권에서 5.18을 덮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시행되고 있는 그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 결론은 마지막 쯤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늦다고 했죠. 저도 70이 넘고 우리 시대에 바로야 된다. 바로려고 하면은 법치주의하에서 바로려면은 제가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마지막 9번 결론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9번이 5.18 특별법을 관련해서 헌법소송과 재심 가능성이 아마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핵심 같습니다. 그 당시 소급에서 보면은 99년, 96년도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9명이 다 찬성해서 탄핵, 파면이라는 표현으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18 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30년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할 때 9명 중에 5명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9명 중에 4명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위헌 판결을 하려면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이 돼야 위헌이 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을 못한 거지. 오히려 그 당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국 상황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과반수는 이런 법률은 위헌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꼭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희망을 다시 찾습니다. 왜냐?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판결은 기속력,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금 우스갯말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지금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네 연세들 많아서 다 알 겁니다. 간통죄가 처음에는 다 합헌으로 판정난 게 5번 합헌으로 판정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6번째 몇 해 전에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해서 6명 이상 찬성을 해서 대한민국 형법에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갖고 오면 지금 5.18 특별법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법도 간통죄처럼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리면은 저는
그 당시 30년 전에 5명이 위원이라고 판단했다면 지금은 6명 이상이 위원으로 하지 않을까. 좀 여러분 힘내시란 말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당시 이 판결 때문에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역적으로 반란제 역적으로 몰려서 우리 선배 군인 장정들이 고생하는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예회복을 하려면은 다시금 위헌 판결을 할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위헌 판결해 주세요 해서 안 됩니다. 거기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재판을 걸어서 나한테 적용된 예를 들어서 나에게 훈장을 빼앗아 훈장을 박탈시켜서 전두환 대통령도 훈장 박탈하고 다 계급 박탈됐죠. 다시 소송을 해서 훈장을 달라 소송을 해서 특별법 때문에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그 특별법은 위헌이다. 이런 프로세스로 위헌 소송할 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재심도 제 판단에는 가능하다. 재심은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받고 재심은 똑같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사형받았습니다. 결국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하고 나서 나중에 이 특별법으로 재심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똑같은 프로세스로 그 당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국회를 다시 찾아오면은 또 특별법을 만들든지 또 시야에 관련된 아까 특별법을 다 무효화시키면은 재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허 장군님도 제가 알기로는 징역을 좀 받으신 걸로 아는데 재심할 기회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마지막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던져줘야 저희들 이 세미나가 5.18 기념으로 전야제 기념으로 하는 의미가 있어서 보여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두서없는 말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법을 공부하는 분에게 법이란 게 뭡니까? 한마디로 모르니까 한자로 법은 물이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수변에 갈 것자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안 된 거죠. 네, 엉터리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과연 그 5.18 특히 광주 사태라고 그러죠. 이 사태는 이게 어떤 특정 분야만 가지고 쟁점을 삼다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전개됐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당시에 삼공수 특전여단의 지역대장으로 참가했던 우리 이상규님께서 지금부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멜로! 이 멜공고는 70년대 간첩들이 물 그릴 때 고였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해서 다시 소환했습니다. 명예회복본부 7학년 5반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석에도 못 가고 젊은이석에도 못 가고 지하철 타면은 중간에서 어정쩡 서가는 사람입니다. 경계도 별로 좋지 않고 평일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육군 삼산학교 구국 동지의 8기 동기생 여러분, 그리고 총 동기회장님, 그리고 호국 포럼 회원 여러분, 또한 영원한 동지 검은배대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강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전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선은 우측 스크린을 향해 주시고 귀는 스피커에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18 강주사태 시 상공수특전여단 13대대 후적대장 직책으로 참가했습니다. 부마사태 시는 중대장 직책으로 참가했는데 부마사태와 강주사태는 180도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88 올림픽 한 해 전 1987년 보병부대 대대장 시절 육군본부로부터 강주사태 참가 작전 상황을 작성 제출하는 연락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긴박한 상황 등을 위주로 작성 제출하였는데 매년 5.18 전후가 되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월간지, 주간지 등에 저희 실명과 제출한 내용 그대로 게재되어 좌파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여러 해를 5.18 트라우마로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감대 특전사령부 교육단 공수교관 3년, 소령대 공수교육대장 2년 반 임무 수행하면서 800여 회의 낙하산 강화로 디스크가 파열되고 요추가 이탈,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취급병을 얻었고 강조사태 참가했다고 진급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 20년 만에 명예전역 총성 없는 전쟁터에 뛰어들어 지금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30년째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5.18 조사위원회가 조사불능으로 처리한 사건 위주의 실상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과정과 분석을 보고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저렇게 계획하고 실행했겠는지 팩트를 대입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전사 편성리 전시 인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대장 중령 예하에는 4개 지역대장 소령이 있고 지역대장 예하에는 4개 중대장 대위가 있습니다. 저는 고참 대위로서 소령 직책에 보직되었습니다. 1개 중대는 중대장, 부중대장, 그리고 장기 복무 부사관 10명입니다. 즉 보병부대 육군 하사가 끝내주는 병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보, 작전, 폭파, 하기, 통신, 임무 이런 전문 주특기로 편성되어 가지고 적 지역에서 유격 작전 및 생존 가능토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특전사 전시 임무는 적 후방 공중 침투, 지역 주민을 포섭, 유격 작전 교육을 시키고 지휘하여 주요 시설물을 탈취하고 병참선을 차단하며 전방 지원 병력을 차단하고 군수 지원을 차단하고 심리전 활동, 후방 교란 작품 등을 하여 정규군 공격 방어 임무를 성공토록 하는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 특전사 임무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평시 적 후방 침투할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제공받아 지역 연구를 하고 연일의 험악한 산악 지역에서 전시 수행할 유격작전 실전과 똑같이 훈련 후 부대 복귀 시 철례무를 합니다. 북한 특수부대도 전시 우리 특전사 임무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일의 한미 독수리 훈련을 합니다. 즉 주요 국가 시설물 방불련인데 특전사가 북한 특수부대 임무를 수행하고 주요 시설물 은밀 침투 공격을 하고 전평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방어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인지하시면은 5.18 조사쟁점 사항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빅탈 사태, 팩트, 대책, 질의응답 수준입니다. 3페이지. 24단 185 공중대대 취 차량 무기 피탈입니다. 군부대 이동 1급 비밀이 통신 감청되어 함정 유인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건입니다. 20일 하루 전날 24단 취 차량 이동 주요 길목에 장애물을 설치한 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성동격서작전, 즉 동쪽에 요란한 소리를 내고 서쪽으로 공격하는 기만 전술 24단 61년대 이동을 저지하고 185 공병대대를 공격, 차량 및 무기를 피탈하고 상무대에서 시내 이동 도로를 대하구를 함정 부축, 차량을 이동 차단하고 폐 타이어를 쌓고 방아를 한 곳으로 관심을 돌린 다음 풍기에서 북면하고 매복, 몽둥이나 칼, 화염병으로 24단 취 차량을 피탈하였습니다.
작전부대 이동 비밀을 어디서 감천 실행을 하였으며 누가 계획하고 실행했겠는지, 일반 시위대인지 아니면 특전사 배신자인지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겠는지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2타당 지휘 차량 차단을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7페이지, 아시아자동차 군납 차량 피탈입니다. 24단에서 피탈한 차량, 무기, 군복을 착용하고 경군으로 위장, 아시아자동차 경비 저항 없이 점령, 장갑차와 트럭을 피탈, 무기고 탈취를 위하여 동시 이동하는 분진 합격 작전, 동시 다발 작전을 감행한 고도의 특수부대 작전이었습니다. 8페이지, 전남 강주 지역 무기고 피탈입니다. 5월 21일 13시부터 16시 사이 동시 다발로 습격, 보병 1개 연대 완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피탈했습니다. 9페이지, 정언에 의하면 21일보다 3일 전 5월 19일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가 피탈되었습니다. 10페이지, 군납 차량 경군 복장으로 무기고 93개를 습격, 53개 무기고를 피탈, 시내로 진입,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시가전을 하는 특수부대처럼 고도의 전술 행동이었습니다. 무기고 습격자 북한말씨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북한 특수부대 개입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남도청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 점거입니다. 전남도청은 11공수 특전여단이 먼저 주둔하고 있었는데 무장 시위대가 장갑차와 기관단총 사격으로 돌진하였습니다. 3회 돌진 시부터 경군 장교와 시위대 자위권 방어 차원에서 집단 사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시위대가 도청보다 높은 건물 2개소를 점령, 도청으로 기관청을 난사, 도청 계엄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적, 체계적, 폭동 세력화하는 등 고도의 군사작전 전술은 일반 시위대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엄군 철수, 도청은 무장 시위대 취본부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무장 시위대 강주 교도소 탈취 정보에 상공수 특전여단 급파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공수 특전여단 강주 도착 시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20시기에 바로 구지역대 눈앞에서 경상도 차량이라고 방화해가지고 그때부터 흥분하고 격렬하기 시작했습니다. 13페이지, 세부적으로 시간계획 참고 바랍니다. 14페이지, 이렇게 격렬하기 시작한 것은 일당백의 상공수 특전단 배치로 시위대가 위축, 목적 달성 실패 불안감을 탈출하기 위해 격렬 시위를 강요하고 장기판 전술로 등 뒤에 하향, 정면 사격으로 시위대를 사망케 하고 경군이 사격한 것으로 선동하여 내부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유언비어 살포 등 전형적인 북한 특수부대의 전술이었습니다. 특전사가 전시적 후방 지역의 침투, 유획작전 수행 전술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 특전사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장기판 전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5페이지, 무장 시위대 강주 교도소 공격입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6차례 공격을 하였으나 모두 격퇴하였습니다. 교도소가 탈취되어 사상군 172여 명을 포함 2,700여 명 제수들이 시위대에 합류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교도소 공격은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즉 교도소 공격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어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상공수 특전여단을 교도소에 묶어두는 현상을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소수 정예 인력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전술은 특수부대 전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5 내지 10여 명의 소수 인력이 정규군처럼 정면 공격을 가면 실패하면서 계속 공격한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부대 소수 인력 전술은 은밀 침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장기판 및 성동격서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을 감행한 것은 대규모 특수부대 강주 진입 또는 다른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벌기 작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스카이밸리 5.18 진실찾기 기대 내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수 특전여단 지휘부는 이를 간파 속히 전남도청을 탈환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됨을 판단, 신속히 교도소 방어 임무를 인계하고 비행장으로 이동, 도청, 탈환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17페이지 상공수 특전여단 작전 방경 지도입니다. 18페이지 1980년 당시 교도소 항공사진입니다. 19페이지 상공수 특전여단 교도소 방어 배치 지도입니다. 바로 저희 구지역대가 정무락, 강제고지, 추야간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20페이지 전남도청 탈환작전입니다. 5월 27일 01시부터 상공수 특전여단 11대대 1지역대 정강된 인원으로 무장 시대가 점령한 도청을 05시 21분에 탈환하였습니다. 신속히 도청을 탈환함으로써 국가 전복계획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21페이지 도청 탈환작전 요도입니다. 22페이지 팩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경군이 시위대를 향하여 무차별 사격 62명이 사망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군 대수상대 사망자 47명인데 칼빈 소총 28명, M16 소총 19명입니다. 정면 사격 9명 외에는 모두 하향 측면 등비 사격입니다. 23페이지 이하 세부 분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스카이데일리 신문 특별판에 사망자 이름, 탄원 분석까지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군과 대치시 사망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군에게 뒤집어 씌운 장기파 전술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자작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5.18 당시 전남도청 보훈과 직원 정은 12가지 이물점은 어떤 결론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5.18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기 위해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스카이데일리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는 팩트 없이 가정으로 게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40년 만에 미국 정부 기밀문서 해제로 밝혀진 진실입니다. 당시 한국 미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은 군부 포압적 진압에 시민이 일으킨 폭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파견된 뉴욕타임즈 국장은 북한 민간 내란 반란 행태의 대남 공작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미 CIA에 근무한 우리 한국 마이클 리 박사님께서도 같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세계가 일치합니다. 26페이지 특히 블루생 글씨 밑줄 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팩트는 제가 작전 참가 전 다짐한 내용입니다. 여당 본부에 가서 회의를 하고 대대에 내려와서 대대장 주관하에 중대장까지 모여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당시 상공수 여단 정보참모 소령이 정말 내국노처럼 기영군의 5.18에 매수돼 가지고 거의 증언한 내용입니다. 증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주장이 다 있네요. 사격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쪽 사망자 주장을 집계는 다 어느 당시에도 참고하시기 없었습니다. 바랍니다. 군용토력 10명 승차 인원인데 어떻게 60명을 승차시킬 수 있으며 전남대에서 3여단 1천여 명이 5만여 명 시위대 포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포란 말도 안 되고 감회장 시체 발굴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및 기자에게 내용 증명 서신 메일로 검증함 하자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강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과연 진상조사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5.18 조사위에서 조사불능에 대한 사건 위주 상황전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답니다. 엊그제 국민당 대표들이 5.18 단체 찾아가가지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답니다. 참 그런 놈들 믿고 한 표 던진 게 참 억울해 죽겠습니다. 안 던지지 마. 미친 새끼. 헌법 전문에 수록할 5.18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하시겠습니까? 3.1 독립운동 정신은 초등학생 물어도 답을 합니다. 기가 살 노릇입니다. 29페이지 대책입니다. 5.18 강주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4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태를 보면 4년 후에도 또 헛닥칠 것 같습니다. 5.18 원점 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되고 21년 5.18 특별법을 폐기해야 되고 5.18 강주사태 경군 사상자 보상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관계기관의 진정 국립이 안장된 5.18 경군 공경 27분 묘비 순직을 전사로 변경 탄원해야 합니다. 전사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순직이야. 이 자리에 혹시 유가족분들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일어서 주십시오. 나가셨어요. 예, 안 계십니다만 그분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5.18 국경 연사자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어동용 위원장님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국군 명예회복 운동부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축. 매년 5.18이 되면 국립묘지에서 전사자 27분 추모 행사를 주관합니다. 내일 14시 국립묘지 추모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 신청,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공청회 개최 투쟁을 해야 되고 외부 세력 개입 팩트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30페이지 한국 현대사의 5.18은 대립 갈등 원인이었습니다. 국민 통합 차원 해결을 요구해야 되고 주요 쟁점은 조사 불능이 아니고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5.18 유공자만 공개되면 주요 쟁점 진상 규명이 쉬워질 것입니다. 5.18 유공자에게 국민의 혈세 5천억이 보상비로 지급되었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개적 처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 당시 저는 특전사령관 전속부관으로 사령관을 수행해서 4번 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일선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다 봤어요. 광주의 주요 기관장들이 전부 비행단에 도망와가지고 무혈 입성만 부르짖더만 그때 분위기는 정면으로 공격해서 안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게 눈에서 납니다. 제가 또 그렇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24단 G 차량이 그 톨게이트에서 그 광주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탈된 거는 4년이 지난 84년에 알게 됐습니다. 왜 알게 되느냐?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께서 대장으로 진급하시고 곧 전역할 때 우리 6대 교육받고 중에 특강을 오셨어요. 그래 당신의 일생 살아오면서 그 중요한 순간을 쭉 증언을 하시는데 그 광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이미 7여단이 처음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11여단 내려갔고 최정예의 부대인 3여단이 내려갔으니까 24단은 그냥 이렇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열차를 타고 송정리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상무대에 오니까 당신 타야 할 집차, 지형차가 피탈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창피스럽죠? 그것도 무려 14대나요. 그 인솔했던 화학지원대장이 뭐 일부 군복도 피탈됐습니다. 총기, 차량 다 가져갔어요.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이 입고 계엄군 행세를 한 겁니다. 아시아강사 인근에 가가지고 야 우리 계엄에서 왔다. 군납 대기한 차량 내놔라. 이 사람들 뭐 계엄 안 되니까 계엄사에서 달라니까 그대로 줬습니다. 그걸 타고 어떻게 했어요? 광주 전남 일원에 있는 예비군 내지 군부대 군경 무기고를 다 가서 야 우리 작전에 필요하니까 총기 탄약 내놔라.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알린 겁니다. 안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엄군에 대항한 것이 민주화운동입니까? 뭐 제가 어떤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왜 선배들이 그 당시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제가 느낀 거는요, 한 85년까지는 이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물 것이라고 본 것 같아요, 선배들이. 그래서 뭐 외부 세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를 야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제가 어떤 분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야 그건 체계화 정부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왜 나서가지고 야당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많은 후배들은 굉장히 의혹을 가져요. 선배들이 부실하게 처리해가지고 그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뭐 이런 것이 제가 요즘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 때 진상규명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원래 이 법을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니까 대체로 분위기가 야 10만 쪽 이상의 수사 결과가 있는데 무슨 또 진상조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북한군의 개입을 조사하겠다라는 걸 조사 대상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 통과하자. 그 아마 홍 무슨 사람이 당대표 할 때 동의해 줬어요.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통과된 다음 19년부터 4년간 그 진상규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로 임무가 종료되고 금년 6월 말까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상규명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와 또 조사 결과 보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 원종필 과거 현역일 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보병장교로 근무했던 원종필 중령 예병 중령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충성! 예, 저는 육사 45기로 임관 후 36년간 군생활을 하고 마지막 근무지가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이었습니다. 4년 전에 전역을 하고 육사 총동창회 기획국장, 국군명예보훈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상조사 규명의 문제,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이게 잘 되다가 또 시작하려니까. 이쪽으로 사. 여기 중간에 싶으면 좋은데 프로젝트에다가 쏘긴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넘기죠. 여기다 써. 이게 또 조작하시는 분이 오니까 또 작동을 합니다. 안테나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예. 이게 아니고 여기. 자, 오늘 발표 순서는 5.18의 발생 원인과 배경으로부터 결혼순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팩트 확인하겠습니다. 5.18의 관원지는 12교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으로 비롯된 것이고, 김재규는 사형집행된 거 아시죠? 두 번째,
12.12는 김재규와 현장에 있던 정성화의 불승기를 공세한 사건입니다. 이 12.12 때 당시 합수본부장 전두환 본부장은 시해봉 현장에 있던 용의자를 체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하러 갔더니 연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벌어진 우군간 교전이 12.12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서울의 봉 그거 진짜인 줄 알아요. 자, 합수본부장으로서 정당한 법 집행하는 게 하극상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세 번째, 김대중이 민주화 촉진 선언을 발표했는데 정부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당시 최계 대통령은 사퇴 수습 후 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대중이 민주화 촉진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바로 19일까지 요구사항 미수용 시 전국 시위를 강화하겠다. 나중에 행명내각 명단이 입수되면서 내라는 문제로 사형선고 받으면 앞에 법조항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국 5.18은 비상시국을 이용해서 불순 무장세력, 제가 표현을 이렇게 N로 누그러뜨렸지만 국계 특수군입니다. 게릴라 작전으로 심각히 음시강할 수 있고 이 폭동세력에 맞선 광주시민과 계엄군의 애국적 투쟁이 5.18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5.18에서 게릴라 작전을 의심받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김대중이 정음연설에서 게릴라전에서 언급하면서 전국적 폭력 시위를 확산 유도를 했습니다. 둘째, 그 당시 공병중대장이 96 연대장으로부터 무장폭도들이 월남전에서 하는 행태하고 똑같더라. 이거는 지휘부가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는 걸. 셋째, 그럼 도시 게릴라 작전의 세부 증거, 이걸 보면 모택동의 16조 전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양동작전 보십시오. 계엄군 지도부 시선을 광주역 도청으로 집중시키면서 어디를 칩니까? 군분교 도로를 그 전날 장애물 설치해서 막습니다. 함정 유인 형태의 아주 전문 군사 집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만 전술 기습 공격,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들은 항상 마스크 복면을 책임합니다. 자, 그런데 경찰 복장도 있는데 몽둥이나 웬 생뚱맞은 장비를 휴대합니까? 이들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아침 이른 시간에 24 차량을 급습했는데 그 전날 미리 누구와 내통했는지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을 동원해서 무지무지한 장비를 복합장애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 효과로 61년대가 077 출동하다가 막혔고, 이어서 07시 30분에서 08 사이 공병대의 철수도 차단됐고 24 차량이 피탈됐습니다. 이들이 피탈한 이 품목들은 그대로 그 후 작전에도 참여하고 활동했습니다. 24 기습 공격한 이들이 바로 나중에 작전을 계속 강행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상규명회가 4년 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봅시다. 4년간 70여 명의 조사위원을 투입해서 525억 원을 정부에서 쏟아부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21개 직권과제를 상정했지만 그 뒤에 4개 과제를 병합해서 17개 과제로, 최종적으로 6개 과제는 불능처리, 11개 과제만 지난 2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조사활동 결과 21개 직권 상정 중에 보십시오. 발포 경위, 무기고 필습, 안매장 시신 6위 불능 처리했습니다. 또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군경 경찰 사망 상해, 5.18 은폐 왜곡, 이거 진상규명 불능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4건은 민간인 학살, 교도소 습격, 기타 24 아시아 피탈, 청주 6월, 이거는 15번 항목에 병합했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상규명한 것들은 저희들이 취약한 거는 다 불능 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엊그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17개 과제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회 상임위원이 이종이 없습니다. 3명의 위원이 소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소수견. 자기원 이동. 이 소수견의 내용을 보면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하고 이거는 피탈이 개연성이 있다. 당연히 아시오전자는 투자습격을 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개연성과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라고 이동욱이는 위원회 발표에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자기원이 이상한 거 말이야. 다음 볼까요? 자, 5.18 영예 훈장으로 쓰고 영화제작 모략, 미 외교문서 관련된 거 광수 얼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검증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구체적 기술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5.18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소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한계 의원이 5.18 조사의 업무적 결과를 발표해서 야, 소수 의견이 진실이네. 직접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는 조사의 소수 의견에 포함해서 5.18 185 공병대대 탈출 5,000원 이상 부상 감점 북한의 5.18 당시 실시간 동영상이 방송됐어요. 그날. 그 다음에 김일성 지령문 하달된 것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이 조사 보고서는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분석하고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일개 평범한 국민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광주 시민과 다수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결과 보고서 그냥 두면 됩니까? 최종 보고서 내용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조사 결과 먼저 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호 박사님께서 42개를 증거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북한군 개입 의심이 되는 9개 분야에 대해서 김원호 박사님의 주장이 이건데 조사위에서는 이런 결과를 냈다. 그런데 너희들 결과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 라고 논리를 풀어갈 겁니다. 첫째, 비교하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핵적인 것만 보여주세요. 24 지휘차량 공병부대 무기 피탈당한 거 처음 들으셨죠? 웬만한 분들은. 오히려 24강보다 먼저 당했습니다. 자, 이런 부대 이동의 극비 상황이 어떻게 입수가 됩니까? 예를 들어 고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들이 지휘체계 군사행동을 보면 일반적인 군인이 아닙니다. 핵심 요충지에 복합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순식간에 집차를 포함한 이런 장비들이 피탈돼요. 몽둥이로 때려치면서. 그 다음에 아니 이 분업화된 모습과 이렇게 호위하면서 몽둥이로 차량 출발을 엄호하는 모습이 광주 시민입니까? 여러분, 참고로 몽둥이는 북괴가 아프리카 중남미에 수출한 특수작전 기술입니다. 은폐, 은닉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죠. 네. 당시 군북려 사거리에 있는 복합다중 장애물입니다. 이거 밑에 보시면 화면 통나무 하나에 200kg, 300kg 가까이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관은 거의 1톤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이거 그 전날 다 설치한 겁니다. 뭘로? 사전에 내 통제가 없으면 이거 설치했겠습니까? 이거 시민들이 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가 뭐라고 결과를 내렸냐면 야, 5월 21일이면 07시 30분 이전에 수천 명이 도로 차단하고 있었다. 우린 24이동을 몰랐어. 그런데 이거는 외부 세력이 개입이 돼서 조직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까 보셨죠? 앞에. 특히 강간, 가로수, 콘크리트관 거기다 타이어 방화까지 해서 최초 61년도가 들어오려다가 광주로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공병 대대도 마찬가지 탈출하는데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 광주 쪽에 93년대 쪽으로 68km 떨어진 곳으로 도피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24대 공병부대를 무기타치 장한 이런 시위대가 흥분한 시위대가 계엄군을 공병대대 병력을 실제 돌려줬어요. 살려서 보냈어요. 자, 정부명을 받은 군을 습격하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둘째, 이것은
특수 목적으로 활용해서 무기장비를 피탄한 것이고 광주 시민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마치 저희들이 특수군이 아닌 것처럼 해서 광주 시민과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게릴라 전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셋째, 야 전교소에 안내병 미배치로 일어난 부실 작전 아니야? 안내병 배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수백 명이 달려드는데 30명의 인설자 화학대장, 그 다음에 운전병이 실탄도 없이 당할 수 있습니까? 넷째, 이 방독면 우유 등을 착용하고 얘네들이 계속 무기고 교도소 기타 광주 시내에서 활보했습니다. 24단을 기습한 이들이 바로 나중에 작전을 보인 모든 이들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군납 대기차량 피탈입니다. 자, 아시아 자동차는 1급 가급 벌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식간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군복을 위장을 해서 장갑차 4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량을 탈취해서 무기를 질주합니다. 여러분, 이 장갑차는 피아트 차리는 장갑차로 우리나라에 처음 생산하는 거예요. 전문 조종수도 한 달간 숙달된 교육을 받아야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광주에 800명 이상 되는 운전병들이 동시에 집결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지정된 요원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당시에 아시아정에서 습격했던 장비와 지휘 차량입니다. 이게 피아트입니다. 피아트 장갑차 4차례명. 자,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5월 20일에 08시 30분에 24 탈취하고 어떻게 9시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할 수 있냐? 시간상은 안 되지 않냐? 전혀 아니죠. 장비 피탄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6, 7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차량 피탈 거리로부터 아시아 자동차까지는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시간상으로? 이거는 계엄군으로 탈취 차량을 들고 왕복창을 위장해서 갔다는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야 기관총 경비군도 없던데? 이거는 사전에 경계 강화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계엄군이 요구 차량 인수한 것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렇게 오인한 겁니다. 장갑차 일반 차와 같이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여러분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바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자, 일반 조종했던 증언자 광주 시민이 광주역에서 몰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 자동차에서 광주역까지 누가 몰고 갔습니까? 서투른 운전으로 갑니까? 못합니다. 제가 33단에서 수방사, 33단에서 중대장을 단참모까지 해서 한 3년여 기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있던 중대 이 피아트를 4대씩 8대를 운행했습니다. 못합니다, 일반인들. 조종 특기를 받고 숙달된 인원을 합니다. 이 조종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도 다 계엄관에 전가시키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기고 피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계엄들이 가능한 무기를 순식간에 탈취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안기부 보고에는 38개 무기고에 그냥 3만개 피탈 현황만 나와요. 그런데 북계가 제작한 광주의 분도 체계는 추가해서 44개의 무기고를 탈취한 것이 스토리텔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자세하지? 특수요원이 개표가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뭐 정찰 첩보했던 그런 흔적이 없더라. 이거는 우리가 당시 군경부대가 예상을 못했던 것도 있지만 손성모 건의 뒤에도 나오지만 이 고첩들에 의해서 사전 계획 모의가 되는 것이 수사가 됐는데 그 당시 대공 분야 경사들이 경찰 검사가 설마 얘네들 특수군이 내려왔을까? 연결을 못 지었던 것 뿐입니다. 두 번째, 23일까지도 피탈된 현장이 있고 4시간 만에 피탈된 게 아닌데 대부분이 21일 날 피탈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적인 이런 현황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이 모습이 얘네들의 선전선동 전술, 영어 혼란 전술인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피탈차는 1,300여대를 운전 가능한 운전자를 모았다. 그리고 광주공원에 집결했다. 여러분, 운전자가 동원을 할 때도 2일, 3일이 걸립니다. 소집하려면 사람도 장비.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모아서 운전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광주공원은 게릴라 전술상 게릴라 거점입니다. 넷째, 야 무기 탈취 방법이 어수룩한데? 쇠망치 뭐 이런. 이건 게릴라 전술의 개입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대표적인 혼란 전술인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다섯째, 야 5.18 관련 기소자 403명 중에 무기고 탈취하려면 62명이 있는데 62명이 어떻게 44개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탈취할 수 있습니까? 시민군이 가능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전남도청에 폭탄 2,100발을 조립한 그 당시에 벌선 얘네들 벌선 무장 세력을 제가 애들로 표현했지만 북한 특수본이죠. 히로시마처럼 내 폐허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계엄군 들어오지도 말고 네 함부로 움직이면 다 아장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니까 온건파 청년들이 야 큰일 났다. 전교사를 찾아가서 야 우리들이 호의해 줄 테니까 전문가를 좀 투입해달라. 그래서 전교사령관이 폭약 전문 배승일 문관과 조교를 투입해서 이틀에 걸쳐서 해제했습니다. 이틀. 이 전문가조차도 이거를 2010년 월간조선에 상세하게 증언했는데 도청 잠입하는 보니까 북한군이 없더라. 웬 불황자 피라미드만 잔챙이가 그냥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 북한 문서 아까도 일부 설명됐지만 여기에 이런 상세한 내용이 스토리텔링으로 기술 어떻게 이렇게 기술했죠? 얘네들은 당시 폭약 조립하는 모습인데 방독면 착용하고 있죠.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생활 하신 진짜 40-50년 하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런 사실 잘 모릅니다. 얘네들 그걸 알고 다 준비했죠. 탈취한 방독면도. 도청 입구의 모습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 박모 참호가 화순군에서 2개를 제작해서 가지고 있었다. 화순지원 폭약을 전남도청으로 옮기는 것도 웃기고 설치할 지역에서 만듭니다. 원래 조리군 폭발 우연장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지역민을 볼모로 잡기 위한 계책이죠. 그리고 3명의 증언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거 사실 확인 안 했어요. 이 장비를 주고 너 조립해봐라. 이게 뭐냐? 폭약이냐 뇌관이냐? 구분 과정 절대 안 거쳤죠. 그리고 폭약 광고라고 하는데 강산의 이 폭약은 특수 전문가들만 그것도 베테랑이 운영하고 철저히 통제합니다. 한번 상가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자, 시위대 공격 아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 판결에 5회 공격한 것으로 나온 것은 그 전에 교도소 자체 그 방어부대에서 피탈당한 그 한 건은 빼서 그런 겁니다. 총 6회죠 결국은. 그 당시의 모습이고 여기에서 김원훈 박사님이 김일성이 오판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 6.25 때처럼 박헌영 상황처럼 봉기하에 가세하겠지 했더니 광주 시민들은 선량하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리을설이 김일성이 급거 보고하니 평문으로 급하게 하다라는 것을 감청해서 삼공수가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행인 것은 총을 들지 않은 지각 있는 광주 시민들이 5.18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자, 일본 북한군에 이렇게 북괴군이 475명이 무리 죽음 당했다라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애들 등교하는데 이런 처절한 노래를 틀어줘요. 이 노래는 37공수 박승원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무등산 진달래 노래입니다. 얘네들이 개입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화양방석에 그을리고 뭐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리을설이 김일성의 보고했다는 감청 없었다. 그런데 김수현 당시 전교사 전발부장은 습격하여 해방시키라는 이 지령을 수차례 청취했다고 감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전남도 지사도 도주하면서 광수 문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소 공격은 섬세하게 민감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세하게 조사 안 했습니다. 문제 나오는 거 얘네들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